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이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관조란 무엇이고 투사와 투영과 투시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행나누기, 연나누기, 통연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한번 선생님들과 또 알아보겠고요. 차츰 그 시가 또 어려워진다는 지금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5강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어렵습니다. 15강부터 40강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아주 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좀 시쓰기에 좀 도움이 돼요. 확실히 되더라고요. 쉬운 것만 시 읽고 그러면은 시쓰기에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 올해 안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관조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조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참 관조란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관조는 한자로 보면은요, 볼관자에다가 빛을 줘요. 간단해요. 근데 이 관조를 좀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다가 그 포인트를 두고 글을 쓸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떻게 관조하고 사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관조는 말 그대로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인 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추어 보면 내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무엇이 뭐냐면 새로운 느낌이나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동양적 정서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관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관조 중요성은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관조와 사이 없이는 은유, 또 즉 그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를 만들 수 없고요. 시 세우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곤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관조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진행하면서 관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여러 차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관조에는 세 가지 자각이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느낌의 자각, 성찰의 자각, 신비의 자각 그러거든요. 느낌, 성찰, 신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관조가 돼요. 그러니까 느낌의 자각은 어떤 물체나 그 사람을 이렇게 쭉 고요한 마음으로 쳐다보면은요, 그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받아 적으면 관조라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단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느낌. 그 다음에 성찰의 자각이라는 건 뭐냐면, 성찰, 깊이 바라봄, 관찰함,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겉모습만 알으려고 하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뜻이 뭔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각인데요. 신비의 자각입니다. 신비의 자각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건 신비잖아요. 우리 인체, 우리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비, 이 몸, 이 자체, 또 생각 자체가 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쓰면은 신비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말도 걸고 또 내가 말을 걸면 응답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의 자각, 성찰의 자각, 신비의 자각, 그것도 이제 오늘은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 그런 규절이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반드시 이것은 관조로 써졌다, 또 아니면 사유로 써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관조하답니다. 그 본인을 관조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내 안의 소년의 울음이 짙다. 이 말은 뭐냐면 가을이 깊어가면 또 그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지금 이분은 성년이고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가을에서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것들 사이로,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모든 것이 좀 허물어 내리기도 하고, 또 이 허물어 내린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온통 허물어 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울음 삼키던 바위 같던 사내가 울음조차 삼키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죠. 그 바위처럼 묵묵하게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수수 모래알로 부서지고 또 부서져 먼지가 된다. 먼지 구름이 된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먼지로 되지 않는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먼지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찬란한 문화가 있어도, 아무리 찬란한 로마 문화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예. 흘러가는 것은 구름도 시간도 아닌 내부입니다. 그런데 흘러다니는 것이 구름이고 그런 어떤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이미 많이 늙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밤늦은 시간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어떤 절대자에게 의탁하는 거죠.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에는 보통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고요. 묵시, 말없이 눈여겨본다. 묵시, 볼시자입니다. 암시, 넌지시 알린다.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알리는 것을 암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응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응시라고 그래요. 이런 그 기도 또 아니면 간구를 통해서 어둠을 밟고 저 먼 우주 은하계를 돌던 기도가 별이 된다. 제가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은하의 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네. 반짝이는 별빛이 창문을 넘어와 머리맡에 입담한 시집 갈피 속에 숨어 자꾸 나를 읽으려 한다. 별빛이 창문을 지금 넘어와서요. 그게 어디에 숨어 있냐면 책 갈피. 이 책장과 책장 사이를 갈피라고 그럽니다. 네, 갈피. 여기에 지금 숨어서 나를 읽으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지금 글 쓴 화자는 뭐냐면 문장이에요. 문장. 네,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책갈피 그러잖아요. 책갈피, 서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얼만큼 읽었는지, 다음에 읽을 자리를 표시하거나 중요한 곳을 표시하는, 꽂아 놓는 것을 서표라고 그럽니다. 갈피 속에 꽂아 놓는 거죠. 자꾸 나를 읽으려 한다. 나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문장이에요. 내가 문장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문장. 사람은 해석하기 어려워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도 마찬가지고요. 시를 읽고 그 내용을 한 번에 다 안다 보면 그 시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너무 훤히 보이니까. 물도 약간 흐릿한 곳에 고기가 잘 산다고 하잖아요. 너무 맑은 곳에 고기가 딱 보면은 명경지수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고기가 있으면 한 번만 딱 쳐다봐도 이 고기가 어떻게 있는지 알지만은 그 조금 흐릿한 물에는 고기가 은신도 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듯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발바닥에 밑줄을 긋고, 문장이기 때문에 그 제일 밑에 문장 아래에다가 밑줄을 긋잖아요. 위에다 밑줄 긋는 분은 없잖아요. 예, 요즘 뭐 가운데 줄긋기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릴 때 문장을 가운데 줄긋기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맞춤법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몇 개의 각주를 달아주어, 이게 오타 나왔습니다. 달아입니다. 달아. 몇 개의 각주를 다 달아주었지만 나는 아직도 나를 다 읽지 못한다. 나는 물음표의 진행이다. 이랬어요.
사람은요, 물음표의 진행이에요. 항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을. 항시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 그 마음 변합니다. 이 몇 개의 각주라겠는데, 각주는 뭐냐면, 그 본문에 좀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좀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즘 별표 같은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갖고 아래 각주를 붙이거든요. 본문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따로 붙여놓는 그런 그 풀이를 각주라고 하는데요. 각주는 길게 하면 시의 맛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대체적으로 좀 자기 시를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굉장한 어떤 고사성어 뭐 듣도 보던 것을 그 한자라든지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각주를 다는데 길게 달아요. 시보다 더 길게. 이 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는 느낌이나 감성으로 쓰기 때문에 시를 어려운 단어로 썼더라도 사람의 느낌이나 감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단어를 넣어놓고 각주를 시보다 더 길게 다는 선생님들도 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건 올바르지 못한 그는 그 시쓰기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손수철 회장님이 계시는데 손수철 회장 그러면 여기다 이름표를 다 붙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뼈가 몇 개고 언제 아프고 언제 나고 언제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손수철 회장 저분은 지금 나이가 60대 뭐 한 중반 정도 됐고 뭐 회장이라고 하니까 어디 단체에 무슨 장을 맡고 있겠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자 자꾸 알아가면서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신비롭기 때문에 절대 못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써놓고 막 내가 뭔가 뽐내려고 막 굉장히 내 뭐 어떤 지식을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고 막 여기게끔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은 시쓰기에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어찌 보면 나를 관조하다라는 이 시는 나라는 문장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가을이 되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관조하다인데 나를 다 잊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관조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관조하다라는 그 간단한 시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부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네요. 성찰입니다. 아까 성찰의 그 자각 있잖아요. 성찰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반드시 잘 그걸 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썼는데 예를 들면 저를 관찰하면서 써본 거예요. 네. 성찰입니다. 누구나 가슴에 칼 하나 간직하네. 녹슬지 않게 갈고 또 닦네. 푸르게 벼린 젊은 칼은 뜨거울 때 분노할 줄만 알았지. 분노라는 건 잘 알죠? 묵한 성질입니다. 보듬을 줄 몰랐네.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럴 겁니다. 제 팔을 베기도 했네. 그러니까 이 칼로 자기 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의 칼입니다. 진짜 칼이 아니고 언어의 칼. 그러니까 여기서 배다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다. 이거는 끊거나 자르다. 어이입니다. 배다. 상처를 내다. 그 다음에 눕거나 기댈 때 그 물건 위에 놓이다 하니까 베개 할 때 어이로 씁니다. 베개. 저도 가끔 아이로 쓰거든요. 베개를.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배다가 있어요. 배다. 이거는요. 뱃속에 아이를 가지다. 스며들거나 스며들게 하다. 배다 그러잖아요. 물감이 옷에 배다. 네. 그 다음에 사이가 촘촘하다. 어떤 모를 심을 때 촘촘하게 심었다. 촘촘하게
깨를 심었다 할 때 배다입니다. 우리가 배다라고 하잖아요. 배다. 그래서 속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배다 사투리로. 이제 배다와 배다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칼을 갈 줄만 알았지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네. 지금도 평생을 두고 벼린 칼은, 벼리다는 것은 잘 아시죠? 벼리다. 날카롭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날카롭게 가다듬다. 뭐 이런 말입니다. 시대를 한번 배워보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묻네. 제가 이 시대를 배우는 것은 세상을 향한 어떤 나의 신념을 꿋꿋하게 말도 못하고 그냥 목속에다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 말이니까요. 목마름으로 묻네. 막 하고 싶어요. 저놈 나쁜 놈. 이 시대가 왜 이래? 하고 막 소리치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차마 그걸 하지 못하고 그 언어의 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칼은 여기서는 신념입니다. 신념을 제대로 이렇게 발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억누르면서 살아요. 예, 어떻게 다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시를 봤고요. 여기서 그 푸르게, 뭐 노랗게 이런 말이 있어서 그 심리학자들이 그 풀이한 감정과 색깔이라는 그거를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저희도 다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시 쓸 때. 그 은유나 이런 걸 만들 때 꼭 이게 필요해요. 빨강은 정열, 선동, 혁명 그렇습니다. 빨강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열, 선동, 혁명 그러고요. 상당히 많아요. 파랑은 행복과 희망과 신비로울 때 그 행복, 희망, 신비를 파랑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초록, 자유, 안전. 우리 그 초록불이잖아요. 안전하니까 건너라 그 말입니다. 노랑, 영광, 신성, 애교. 애교가 많으신 분들은 노란색을 좋아한대요. 예. 검정, 잘 아시죠? 공허, 죽음과 번뇌를 동시에 나타납니다. 오렌지 색깔은요, 명랑하고 따뜻함. 분홍은 온유래요. 저 오늘 자주색 이 가디건을 입고 나왔잖아요. 자주색은 뭐냐면 부유하고 순고랍니다. 순고. 네, 저는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유하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순고해야 될 것 같아요. 흰색, 순결, 진실 잘 알죠?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이런 색깔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색깔을 뭐 막 봄이니까 푸르다 뭐 몇 가지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감정에 관련된 거예요. 시쓰기의 이 감정과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시쓰기의 가장 큰 축은 감정하고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론서를 가지고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도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요. 이거는 시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찬을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인데요. 투시와 투사와 투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투시, 투사, 투영. 그러니까 이 투시, 투사, 투영이 왜 필요하냐면은 시를 쓰려면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시를 짤막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물이나 사람 등등 그 시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도구가요. 투시와 투사, 투영이라는 그런 것을 적절히 이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쓰다 보면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투시입니다. 통할 투자에다가 불시예요. 이게 통할 투자예요. 막힌 물체를 막히지 않는 듯이 환하게 꿰뚫어 보. 우리가 흔히 있는 투시입니다. 심령 현상 하나로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사물을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감지하는 것을 또 투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려면은 시인의 느낌과 감성으로 그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네, 느낌과 감성으로. 그 다음에 이건 다 잘 아시죠? X선을 이용하여
형광판 위에 투영된 인체의 내부를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투사는요, 통할투의 솔사예요. 투사. 빛이 물건을 꿰뚫고 들어감. 이 말이에요. 시에서는 시인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이 되기도 하고 내가 되기도 하고 또 제3자가 되기도 해요. 이게 시인은 굉장히 그 배우를 하면은 상당히 주연도 하고 조연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고 다 그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의 현실인 것처럼 그 지각되는 현상을 예를 들면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본인 나라는 말을 꼭 시에다 안 쓰더라도 시 본문에 시를 그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선생님들은 꼭 시를 꼭 너 우리를 꼭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나라는 것이 존재가 그냥 거기에 들어 있어요. 네. 자, 투영입니다. 통할 투자에다가 빛을 영이에요. 빛이 어떤 물체를 환히 속까지 비추는 거고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체에 특수한 빛을 투과시켜 그 속을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육안이라는 것은 눈이나 촉감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육안. 네, 그거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투영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관조하기에 상당히 필요한 그 도구들입니다. 또 시쓰기에도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또 관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탑인데요. 돌탑을 우리 그 손수철 부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돌탑 김건희. 노르 혀가 차오르는 강물에게 건네는 말. 차곡차곡 씹어 올리다 보면 돌탑이 된다. 달아가는 말 알아들어. 포개어주는 말 알아들어. 한 권의 시집을 엮을 수 있다면 내 입술은 너의 바닥을 제대로 읽었다 말할 수 있으리. 너로부터 닫혀있는 나로부터 닫혀있는 너, 노을 서성이는 강가에서 서로 등에 얽힌 사연을 들춰 어떤 돌은 너를 닮았다고, 어떤 돌은 나를 닮았다고 흘러서 또 어디로 떠나는 물에게 중얼거림을 하나 더 보탠다. 아래의 구분되지 않은 탑을 우리는 그렇게 무던히 쌓기도 하고 하염없이 허물기도 하는 거였다. 네. 돌탑입니다. 상당히 좀 언뜻 들으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말이 그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상당히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어떻게 쉬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루 혀가 차오르는 강물에게 건네는 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을이라는 어떤 그 주체가 있는데 그 혀를 가지고 있어요. 노을이 지금. 노을이 강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건넨다. 말을 건넨다고 하잖아요. 건네는 말. 그랬어요. 그 혀라는 말을 노을의 혀예요. 네. 건네는 말. 애게, 강물 애게. 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애게는 여기서는 부사격 주사예요. 근데 이 애게는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할 때 써요. 애게. 딱 그 뜻을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게는요, 그 유정명사가 있고요, 그 무정명사에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정명사, 무정명사는 똑같이 체언이에요. 체언. 몸체거든요. 말을 체언. 몸체의 말씀언이거든요. 말을 뼈대라는 얘기입니다. 명사해야 돼요. 이게 말을 뼈대는 명사예요. 명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정명사가 있고 무정명사가 있죠.
우리 쉽게 그 달걀 있잖아요. 유정란, 무정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정란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다음 그 알을 깔 수 있는, 부화할 수 있는 난이고요. 무정란은 부화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정란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정명사는요, 움직이는 명사를 유정명사라고 그래요. 구름이나 강물이나 바람, 이게 다 명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이나 이런 그 동물이나 뭐 개나 말, 이게 다 유정명사예요. 거기다 붙일 때는 에게 이렇게 하고 붙일 수 있고요. 무정명사는 뭐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명사예요. 예를 들면 건물, 바위, 나무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정명사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강물에게 건네는 말, 차곡차곡 씹어 올리다 보면 돌탑이 된다. 노을이 강물에게 이게 그러는 강물, 야, 그거를 이게 그 물을 이게 씹어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탑이 된대요. 돌탑이. 닮아가는 말 알아들어. 또 포개지는 말 알아들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시집을 엮을 수 있다면 내 입술은 너 바닥을 제대로 읽었다 말할 수 있으리. 제대로 읽었다 말할 수 있으리. 간주를 해봤다는 지금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제대로 다 읽으면 그게 하나의 돌탑이 된다는 거예요. 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무슨 탑으로 되냐면 무르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쭉 흘러가는 것은 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노을의 입장에서 딱 보면, 예, 탑이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로부터 닫혀 있는 나로부터 닫혀 있는 너. 관조를 했어요, 지금. 이게 관조입니다. 소통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로부터 내가 닫혀 있었고 나로부터 네가 닫혀 있으니까 그 불통어 관계였죠. 노을 서성이는 강가에서, 강가하기 때문에 이거 무정명사예요. 강이라고 하면, 강물이라고 하면 유정명사라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무정명사입니다. 산, 이렇게. 서로 등에 얽힌 사연을 들추어. 어떤 돌은 너를 닮았다고, 어떤 돌은 나를 닮았다.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돌은 너를 닮았어.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요. 어떤 남녀가 있었는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이제 지금 풀어나가는 거죠. 이 돌을 하나 짚어서 이 돌은 너를 닮았네. 또 다른 D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돌은 너를 닮았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소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흘러서 또 어디로 떠나는 물에게, 유정명사죠. 에게는 물은 흐르는 거니까요. 중얼거림 하나를 더 보탠다. 중얼중얼해요. 좀 말하니까 너를 닮았다고 나를 닮았다고 말하니까 잘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거예요, 혼자. 왜 말을 안 들어주지? 이런 식이죠. 아래 이 구분되지 않는 탑을. 이게 지금 무르탑이에요. 아래 이가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던히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나 어떤 대화를 무던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처럼. 우리의 언어의 탑이죠. 네. 하염없이 허물기도 하는 거였다. 이건 허물기도, 허물버리는 거죠. 말을 했다가, 그거 파기. 물을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앞뒤 바꿀 수 있죠. 휘졌으면은. 예. 그 대신 바로 탑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한번 뱉으면 그게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허물기도 한다. 이것도 간주를 한 거예요. 그 아래에 구분되지 않는 탑, 이것도 간주를 했고요. 허물기도 하는 거다. 그것도 붙이면 간주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유명하죠? 이 말 유명합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헤라클레이토스.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수천 년 전 일입니다. 지금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늘 새로운 강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 똑같게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경험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적 언어, 시적 느낌을 늘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움을 향해서 항시 정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꽃화음입니다. 꽃화음. 그 화음이라는 말을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화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 불교 용어 아니겠습니까? 화음이라는 것은요, 수행하고 만덕을 쌓아요. 많은 덕을 쌓으면 덕과를, 그 쌓은 덕과, 과실이죠. 덕이라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크고 장엄하게 하는 일을 화음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어렵죠. 이게 수행하고 많은 덕을 쌓아야 돼요. 여기는 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화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덕이 우리 삶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와 함께, 덕이 있잖아요. 우리 도와 함께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거를 장엄하게 하는 것이 화음인데요. 화음은 그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대승불교 경전. 그래서 그 대승불교를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 신라 의상대사입니다. 의상대사가 이 대승불교를 도입을 했는데요. 대승불교는 뭐냐면 대승, 클 때자에다가 술의 승자예요. 대승, 큰 수레라는 뜻이고요. 소승 할 때는 작은 수레예요. 그러니까 대승은요, 나는 없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소승은요, 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그 죽음과 열반에 있는 거예요. 대승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일본, 그런 그 중국, 몽골 이쪽이 대승불교예요. 상당히 크지요, 범위가. 소승은 예를 들면 태국이나 스리랑카 그런 데가 소승불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승적으로 우리가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화음을 하면서 상당히 그 화음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장황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잘 의미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각기 인생 모퉁이로 돌아가는 늦은 한 해. 인생 모퉁이. 계절로 말하면 12월이고 아주 이제 늙그막한 때지요. 인생 모퉁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는 구부러지는 중이다.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그 사람 모습과 똑같잖아요. 처음에 누워있다가 또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또 나이 드시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뜻입니다. 늙어서 피는 뜻 중입니다. 모두가 화음으로 다치고 아물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아문다. 우리 그 유행가 그 가사도 있잖아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좀 유행입니다. 혼자서 혹은 둘이서 대승이죠. 화음은 목적이에요. 혼자서 혹은 둘이서 꽃천지 뿐입니다. 천지. 우리가 천지 이렇게 할 때는 원래는 하늘과 땅처럼 많다는 뜻입니다. 천지, 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화음 알아봤습니다.